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마다 벌어지는 본격적인 시사 토크쇼, 시사 수다쇼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점심 잘 드셨습니까? 사실 저희 프로가요, 딱 점심시간에 걸려 있어서 지금 막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맛있게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올해도 마지막 4분기, 이제 달랑 석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훌쩍 지나갈 가을도 잘 누리면서 또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죠. 한 해의 시간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 가속도가 붙는다고 느껴져요.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시간 관리 잘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는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제 분수령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도 오늘 정리해 볼 거고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가는 말들이 아주 거칠어지고 있고요. 또 수사도 착수했는데, 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부에서 이 복잡해지는 대장동 사안의 쟁점 날카롭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우리 본부장님들이신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시사본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코너 소개해드리죠.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 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재밌어져서 저도 이제 한입 뉴스 재미에 빠져들고 있고요. 자, 2부 10분 인터뷰 이영채 일본 게이산 여학원대 교수를 연결해서, 자, 일본의 총리 선거 이후 지금 새로운 총리가 등장했는데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고 향후 한일 관계까지 전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시즌2로 돌아온 각설하고, 자, 각설하고 2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이 찰떡궁합인 일부 후반에 디저트송 신청을 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떠오르시면 가차없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청취자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시작할 텐데요.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점심들 드셨어요? 점심이요. 점심은 원래 끝나고 좀 먹고 있고 늦은 여기 점심. 오기 전에는 간식을 먹고. 간식. 그래서 좀 먹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한입 뉴스 해라 그러니까 좀 출출하시겠다. 아닙니다. 오평론가님 저도 비슷해요? 못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첫날 끝난 다음 방송 끝난 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한입 뉴스를 발전시킬 것인가. 네네. 그런 대책 회의도 하고. 식사 회의를 하면서 네. 진행자는 빼놓고요. 나는 굶어. 그렇네. 네, 좀 더 늦게 끝나시니까. 다음에 기대했습니다. 합류해서 제가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대장동 의혹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검찰 그렇습니다. 정영학 이 회계사죠. 네. 지금 이제 이 천화동인 임원. 네. 그런데 오호. 이 녹취록 분석에 들어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를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정 회계사가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어요. 네. 뭐 10여 개란 얘기도 있고 19개란 얘기도 있는데 이걸 제출해서 뭐 여기 보면은 김만배 씨 등이 뭐 수익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수익 분배를 논의한 내용 그리고 막 10억 정도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 회계사는 이걸 증명할 뭐 증거 사진들 또 자료 이것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자료를 받고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보고 있고 아마 그 분석이 마무리가 되면 관련된 사람들 계속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증거가 등장을 한 건데 녹취도 네. 있고 사진도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이 정 회계사가
장기간 네. 상당히 내부에서 벌어졌던 음. 일들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네. 이번에 검찰에 슉 제출한 느낌인데 네. 이런 제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런 걸 던지면. 네. 자, 이 정 회계사는 왜 이런 녹취록과 증거를 다발적으로 제출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성남의 뜰 그리고 화천대유 그 밑에 이제 천화동인까지 내려가면서 이 사업이 민간 개발에 일임이 된 상황이고 네네. 여기에 초기 설계자라고 이름을 얘기하면은 이제 남욱 변호사 이름이 이미 등장을 했고 이미 공영개발 이전부터 네. 이 지역 개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사본부에 주진우 기자가 나와서 남욱 변호사의 아버지인 남정 씨까지 이름을 거는 거예요. 맞아요. 놀랬어요. 네,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욱 변호사가 큰 틀을 만든 사람의 한 축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한국에 없어서 소환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미심적인 부분이 있거나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불법적인 정황이라든지 또는 흔히 말해서 구속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면 네.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아하. 안 들어오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초기 설계자가 또 누가 있는가를 네네. 따져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 이름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고문이라든지 네네. 그 회사에 퇴직금을 받았다든지 아, 그렇죠. 사원이었다든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이제 정영학 회계사밖에 남지 않았고 분명히 이런 수익 배분이나 흔히 말해서 불법적인 정황들이 있었을 때 녹취를 해놨다라는 것은 네. 그들 스스로도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협약을 하거나 MOU 체결을 하면은 녹취하지 않고 그냥 언론 배포를 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자랑을 하면 되니까. 근데 뭔가 미심쩍고 나의 약점이 공개될까 봐 두렵다면 네. 또는 상대가 나의 약점을 쥐고 흔들 것을 대비해서 사인 간에는 녹취를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야. 그러면 녹취록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녹취록 안에 나의 약점도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상대의 약점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초기 설계자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에 따라서 형량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범죄든. 그러다 보니까 순순히 제출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보험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중요한 건 이거 좀 무서운 대목인 것처럼 네. 보이기도 한데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들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써둔 이 진술서를 공개해달라. 라고 맡겨놨어요. 네. 이 그러면 나에게 생길 무슨 일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경찰에 잡혀가면은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뭐 나쁜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냥 네. 처벌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진술서에는 만약에 그런 일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이라든지 또는 내가 모든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까지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무시무시해지는데 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모두 수사에 추측이죠. 들어가 있지만 네. 네. 범죄 정황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우리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아까 이제 남 변호사 네. 지금 이제 출국 중인데 조금 이제 나가 출국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인터폴이 있어요. 인터폴이. 인터폴 수사 의뢰를 해야지 예. 만약 혐의점이 네.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해외 출국했더라도 네. 이 인터폴을 통해서 해외에서 검거되면 국내로 또 송환이 되니까 네. 출국하면 끝이 아니에요. 네. 잡혀올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 네. 기사 내용에는 지금 이 2019년경 녹취할 무렵부터 결국은 이 정영학 회계사와 그리고 이제 김만배 이 최대 주주 네. 그리고 또 바로 유동규 네. 이 본부장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나중에 이권 관계에서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됐을 때 내 입장을 변호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이런 녹취나 사진 등 증거가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함께했던 이 남 변호사는 지금 해외에 있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모든 게 나한테 올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 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을 때 네. 그때 정 회계사도 검찰 내사를 받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아는 것 같고 네. 그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돈 문제겠죠 아마. 돈을 어떻게 비율로 나누느냐 얼마 주느냐 얼마 갖느냐 이 문제로 사이가 좀
벌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검찰에 제출한 뭐 10여 건, 19건 이런 녹취가 있는데 녹취 파일 그게 전부겠느냐. 그러니까 2019년부터 녹음했다면은 엄청 많겠죠. 그러네요. 여러 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19개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일부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들 이건 좀 선별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말도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네. 만약 상대가 녹취한 게 있다면 그렇죠. 또 반전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가 미국에서 또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허. 난 녹취록 30개다, 40개다 이렇게 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고. 그러네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네. 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게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대선 레이스의 과정에서 지금 이게 야당은 여전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몸통이다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고 네. 또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슨 뭐 봉고 파직 이런 얘기를 하고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예, 미리 안치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거세지고 있는데 한 가지 살짝 여쭤보면 이 불똥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수사 과정을 통해서 틀 걸로 보이고 뭐 지금 당장 뭐 이준석 대표가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보지에 있는 그런 내용 보니까 이재명 지사 쪽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민주당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인사들이 얽혀 있다더라 또 얘기를 하고 공방으로 흐르고 이게 결국에는 대선 주자들까지 계속해서 말 싸움에 낄 수가 있는데 벌써 시작이 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재명 지사가 세게 얘기했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아버지 그 주택 매매 관련해 가지고 또 어제 튀어나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입장을 밝히면서 참전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여야의 그 1위 후보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계속 쭉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참 사안도 대선 과정에선 처음 봐요. 뭐 여당 후보 게이트거나 야당 후보 게이트일 수 있는데 양쪽의 이름이 다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추석 명절 동안은 내내 지금 야당이 공세였고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였는데 이게 갑자기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가장 컸죠. 굉장히 좀 이 뭐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곽상도 의원 지금 제명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곽상도 의원 제명은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제안을 했죠. 같이 제명을 하자. 여야가 함께. 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국민의힘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탈당했다고 해서 무소속으로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오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제안했었던 부분 이 부분에서 못 이기는 척 또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켜보죠 뭐. 또 이따 2부에 이제 여야 대결, 토크 대결, 각설하고를 이제 이번 주에 처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사본부에선 전통의 베스트셀러 코너예요. 그런데 이제 여야 논객들이 나와서 지금 너무 재밌는 게 키워드가 윤석열, 곽상도 이렇게 이제 뽑아놨어요. 이따 관련 토크는 좀 깊이 있게 가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금 요것도 한번 다뤄보죠. 지금 언론중재법 원래 지난달 8월 30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것이다. 하던 와중에 그럼 이제 야당은 필리버스터 한다 그랬다가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면서 야 좀 미뤄서 합의 처리합시다. 9월 27일에 여야 합의 처리 해서 8인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인 협의체는 끝났고 18인 협의체로 늘어났어요? 된 상황입니다. 18명, 여야 9명씩 모여서 다시 이걸 논의해보자라고 했어요. 특위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요. 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이런 언론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일이 커졌네요. 일도 커지고 사람도 늘어나고 또 기간도 12월 31일까지로 해놨어요. 기간을 다시. 특이활동 기간.
기간을 해놨습니다. 11월 31일. 12월 30일에 연말까지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9월 27일에 네. 약속이 됐던 상정이 안 되고 다시 시한을 두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글쎄요, 이 민주당 의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로 시행되는 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지 않냐 어차피. 네네.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사안을 좀 다루다가 대선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언론중재법,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이른바 뭐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많이 보이게 되는. 야당이 왜 기성 미디어만 그렇죠. 탄압하고 네, 제약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름 미디어에서 더 이제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랬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 신문법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느낌은 뭐냐 하면 네. 이게 이렇게 좀 이 여당 입장에서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야당의 타당한 얘기를 이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여당이 밀린 거 아니냐. 네. 그럴 거면 8월에 왜 이거 강행 처리한다고 압박을 세게 해서 당시에 언론 탄압하는 이제 여당 분위기로 갔잖아요. 네. 그럼 하나도 얻어낸 게 없잖아요. 네. 여당이 왜 이렇게 힘 빠졌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할 만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으로 보면은 여당의 연전 연패. 여당이 계속 밀리고 있다. 연전 연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뚜렷한 효과는 언론으로부터 강하게 공격을 받거나 네. 오보로 인한 희생자, 오보로 인한 피해자들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민주당이 지켜주겠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언론중재법이 그렇죠. 거대한 개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힘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도 누더기 법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더기 법안 얘기 나오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안 이름만 통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분노하고 법안 이렇게 오래 끌면서 저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몇 개월을 끌어서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12월까지 가면 4개월 동안 끌어서 저걸 통과시켜? 그러면 야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고 그렇죠. 여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고 이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돼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욕먹을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정치인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싶은 거면 강행 처리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통과시키고 나서도 욕을 먹고요. 12월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시는 것이 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본선 주자들이 이제 다 나왔을 시점이네. 그렇죠. 거의 1대1 구도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했는데 내년 선거의 어젠다가 언론개혁이냐 아닐 거예요. 아니다. 부동산이나 먹고사니즘을 개혁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그때는 또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 때죠. 네, 실제 공약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민주당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리하고 싶어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좋거든요. 네, 뭐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의총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번엔 처리하자. 네. 아니다. 지금 시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법안은 반대하진 않지만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어제 그리고 최고위가 2번 열렸어요. 비공개 최고위 네. 포함해서 2번 열렸는데 그래서 경론이 오갔다는 게 계속 전해지고 있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당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본 그 발언만 놓고 오면 언론들은 다 추측했습니다. 네. 이번에 처리하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희가 엊그제 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예. 8인협의체 내에 있는데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세세하게 들었는데 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런데 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뭐 32명의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내년 대선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 좀 보자. 네. 이런 어떻게 뭐 온건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의 세력이 이겼다. 뭐 이겼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이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두 분 국내 최고의 기자와 평론가가 제 눈앞에 있으니까 청와대에 좀 심기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좀 직접 개입하는 뭐 언행은 거의 하지 않지만 네. 지난번에도 8인 협의체 만들고 미루기로 하고 나서 청와대는 좀 환영하는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이거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기류인 것 같은데 청와대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네. 혹은 심기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보십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책 보좌관이 있고 이제 정무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대 축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은 이런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사람, 입안의 역할인 것이고 이걸 통과시키는 시점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정무 라인인 네.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정무 라인은 이제 이철희 수석을 필두로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신호를 보냈다면은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지금 이걸 처리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의회 독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런 신호를 받고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민주당이 사실 청와대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앞장서서 얘기했었던 내용 개혁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 책임이거든요. 내가 얘기했었던 부분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고 그 결과로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선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20년 4월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늦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언론으로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전에는 안 보호해줘야 되는 것인가.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법안 취지에 맞지 않아요. 할 거였으면 했어야 된다. 우리 오평론가님 강성이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그냥 처리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안 해도 욕은 먹는다. 지금. 야당이 애초에 협의해줄 법안이 아니고요. 이거 만약에 협의해준다고 해서 법안 표결 들어가잖아요. 네. 야당이 다 들어가서 찬성 누를 것 같아요. 그냥 퇴장하겠죠 그냥. 너무 정해져 있어요. 아주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또 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고민이 있겠죠. 임기 말에 이 독단적인 모습.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지금 입법 상황에서 야당과 국회 내에서 이 밀고 당기는 기랑 대립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또 정부 여당은 묶여 있으니까 네. 입장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청와대로도 비판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건 한번 이제 12월 말을 지켜봐야 되는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연말에 처리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오늘 예언이었는데 네. 연말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2시 42분이 막 됐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 작업을 해서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은 하남분기점부터 송파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가 심한데요. 갓길을 통해서 하는 청소작업 여파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은 노면 보수 중인 안산에서도 3km 구간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초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신갈분기점에서 4차로와 갓길 막고 작업 중이라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동탄에서 남사쪽으로 답답하고요.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휴게소 쪽으로 6km 구간 교통량 많습니다. 정체가 심한 건 아니고요. 호남지선 대전 쪽은 논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노면보수 작업 중이라 뒤로 4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주분기점에서 작업 중인데 진주나들목부터 4km 구간 많이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대장동 의혹 새로운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정치권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지금 오창석 평론가의 예언을 남기고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외교안보 이슈가 하나 눈에 띄는데 이 북한발 뉴스가 있네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다음 달 초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10월 그렇죠. 1일이니까 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북한발 뉴스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등장을 해서 네. 메시지를 냈다. 어. 이게 무게감이 좀 달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그 발언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보통 강당에서 하는 거죠? 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죠? 네. 오랜만에 아니,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네. 그동안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나 네. 또는 뭐 리태성, 이 외무성 부상 네.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화로 나왔었죠. 네, 근데 이거 회의를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초에 남북 통신 연락선 다시 복원하겠다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건 남한 당국의 태도여에 달려 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통신 연락선 복원만큼은 뭐 하겠지만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네. 추후 남북 관계 이 진전 수위는 남측 당국의 태도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런 뭐 기조 자체가 김여정 부부장의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특히 이중 기준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 기준이라 함은 네. 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거나 이 미사일을 쏘면 네. 도발이라고 하고 그렇죠. 상대 측인 미국과 한국은 막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위권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전력 강화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뭐 망상과 위기의식, 피해의식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요 눈에 띄네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북측이 네.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도발이 아니다. 도발 아니다. 강조를 한 거고 종전선언을 어떻게 할지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네. 부분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선언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 이게 보장되고 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 이거부터 먼저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의 그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이건 좀 평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결국 이제 북한이 관점을 두고 있는 건 북미 관계일 텐데 네. 계속 얘기한 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그 다음 단계 뭐가 이루어진다. 그럼 혹시 뭐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나요?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네.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텐데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그대로 나쁘게 보고 있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 전향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던 것 같고 저는 주요 메시지 중에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주 큰 함의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전쟁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 시각을 없애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부가 존중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먼저 외치고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너 뒤에 있는 미국 데려와서 이번에 끝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런 의미라면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얘기했었던 미, 북 그리고 남한과 중국까지 이 4개국이 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판을 네. 만들자. 만들면 우리도 응할 수 있다. 그런 걸 미국이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여지를 깔았다. 네. 저는 보면은 계속 이게 공방을 주고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얘기를 상대방이 이게 좋은 얘기고 우리한테 좋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뭔가 구체적인 카드, 구체적인 제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연애할 때나 뭐 친구 사귈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 선물로 주고 좋아할 만한 뭐 얘기들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잘. 좀 오래되셔가지고. 우리 박 기자님이 연애에 자신이 있어서 연애의 비유를 제가 드시는 것 같아요. 기자님도 연애를 많이 해요. 아니, 저는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추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북한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걸 보여달라. 뭐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어떤 좀 완화된 모습 보여주든가 네. 아니면 한미 연합훈련 뭐 안 하겠다고 뭐 1년에 한 번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줘야 우리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나오지 이런 건데 글쎄요 이게 한국과 미국한테 다시 공이 넘어온 느낌입니다. 좋아요. 관련해서 네. 그럼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직접 나왔는데 혹시 미국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뭐 1시간 정도 만에 바로 입장을 냈어요. 빨리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네. 이미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네, 미국이 이야기한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네, 우리는 적대시하지 않는다. 네. 외교적 해법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교활하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 부분도 필요하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고 외교에 열려 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다. 뭐 이런 얘기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제안을 뭐 선물을 내놓지는 않았다. 줘야 된다.
줘야지 이 남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닌데 네. 예,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적인 한반도 평화 모델이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네. 혹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혹은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 연말로 가면서 시간은 좀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가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짧게 백신 패스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 제한하는 것이 검토되면서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률은 굉장히 높은데 높죠. 18세 이상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정도 사이에서 네. 미접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달라는 예약 기간이 열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당 대상자 571만여 명 가운데 30만 명 정도만 접종을 예약을 했습니다. 낮네요 이쪽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네요. 540만 명 정도는 안 하고 있는데 어허.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면역 반응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접종 후에 통증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 사이에서는 맞고 나서 너무 아프다는 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기사에는 노출이 되기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맞기 싫다. 그리고 20대는 걸려도 별로 큰 문제가 없다며 이런 얘기까지 막 같이 뒤섞여서 뭐 무증상이나 돌면서 경증 아니야? 네. 앓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안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안 맞으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접종률이 네. 굉장히 높아야만 그나마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치명률도 낮추는데 20대가 이렇게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충족시키는 대한민국 기준을 못 맞춥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이제 백신 패스라는 게 다른 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으니 논의는 해보자. 근데 아직 당장 선택한 건 아닙니다. 네. 선택한 건 아닌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 다중시설 이용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감이 크다면 바로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좀 더 설득해야겠죠. 하하. 그래서 대기실에서 저는 지금 화이자로 1, 2차를 다 맞았는데 전혀 아무 이상도 없고 하루 이틀 팔만 뻐근하고 끝나서 타이레놀도 안 먹었다 그랬더니 네. 두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눈빛이 늙어서 그래요. 이런 느낌이 젊은이들은 이게 좀 정말 많이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눈빛만 보고 잘 아시네요. 네, 그럼요. 제가 마음을 잘 읽어요. 두 저도 분의 얀센 마음. 맞았는데 안 아팠어요. 아, 그래요. 슬펐습니다. 슬펐다. 자, 오늘 뭐 또 이등병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군 계급체계 변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시간 될 때 이건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한입 뉴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을 발표합니다. 0426님이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0426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요즘입니다. 아유, 진행하는 저도 그런데 들으시는 청취자 본부장님들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김수철의 노래 오랜만인데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정확한 제목은 이 가수 김수철 씨의 정신 차려고요. 자, 0416님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래놓고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교회로 나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뭔가 구경할 만한 것이나 먹을 만한 것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구경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우리말 표현으로 구경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뭐거리라는 것은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서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말하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일의 대상이나 소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반찬거리, 일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읽을거리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은 거리라고 된소리로 나지만 예사소리인 거리로 쓴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뭐뭐거리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 웃음거리, 놀림거리, 걱정거리 같은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유어 가운데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로 뭐뭐 까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 까마리는 늘 꾸중을 들어 마땅한 사람을 말하고요. 웃음 까마리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뭐거리와 마찬가지로 뭐뭐 까마리도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쓸 때는 예사소리인 가마리로 씁니다. 지금까지 뭐뭐거리라는 표현만 알고 계셨다면 뭐뭐까마리라는 전미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니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다른 바뀌지만 날씨는 비슷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에 일시적으로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오른다면 순천은 30도 안팎까지, 전주, 광주 29도, 서울, 춘천, 세종, 대전, 대구 28도, 부산과 강릉은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더위가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오를 텐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강릉 18도를 비롯해 전국 14도에서 20도의 분포로 20도를 밑돌겠지만 한낮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훌쩍 넘어 순천은 31도, 서울도 내일 26도의 높은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 내린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오늘 아침도 안개가 낀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다시 한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이하로 제한되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7도, 습도 70%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한미 북핵 수석 협의를 갖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에서의 협의 이후 보름여 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주택 청약 통정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발언해 또다시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성렬영 TV에 출연해 청약 통정을 모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오전 백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 외국의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중이며 운영 방안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일본의 100대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이 된 건데요. 자,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과연 앞으로 현재 최악의 한일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대목이죠. 자,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자, 일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확한 분석으로 소식을 전해주시는 또 분이시기도 한데요. 현지 분위기와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향후 한일 관계 전망도 여쭤보도록 하죠. 자,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이게 좀 숫자도 상징성이 있네요. 일본의 100대 총리,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했던 이 기시다가 선출이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전체적인 분위기는 특별한 이변은 없었고, 오히려 이 개혁보다는 자민당이 보수 안정을 선택했다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들 표, 특히 아베 아소 파벌이 보수 주류의 영향력을 그대로 형성을 했고, 네. 세대 교체나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미디어에서는 좀 실망감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어쩌면 이제 그런 예상대로다. 이변은 없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국내 보도를 보면 예상과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상은 1차 투표에서 물론 이 고노다로를 앞서고 결선에서 이제 기시다가 완전히 승리를 붙였습니다만 이 선거 전에는 고노다로가 유력한 거 아니냐는 이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이 표심을 잡은 게 기시다의 결정타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자, 여론조사를 또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고노다로였는데, 자, 체감하시기에 이게 좀 이변이 없었다라는 일본 언론의 분위기와 실제 선거의 과정과 결과, 좀 이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실제 국민들은 이 아베 수가 노선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코노타로라는 그래도 조금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코노타로를 중심으로 지방표가 결집되지를 않았고요. 그것은 코노타로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지를 못했고, 또 실제 막판에
정말 이 아베 수가 노선을 끝내고 개혁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한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젊은 지방표들이 다시 보수로 회귀하게 되는 좀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제 개혁에 이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과 선거 결과가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 게, 지금 일본의 이 총재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많은 자민당 내에도 계파가 있어서 계파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이제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여론, 국민들의 또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선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는 지금 직선제로 가고 있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 일본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논란은 아직 없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총재가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국민들이 많은 표를 몰아줘도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건 아니죠. 네네.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쿄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직접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극우 성향들이 계속 당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본 지금 현재에서는 물론 선거 제도를 봤을 때는 소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되고는 있는데, 네. 선거 제도 변경과 함께 또한 제도가 직접 바뀌더라도 국민들이 보수가 아닌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논의들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논의의 초기 단계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자, 기시다 신임 총재, 자민당으로 보면 총재고 일본의 총리인데, 자, 우리나라 국내에는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는 어떤 인물인지 국내에선 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한쪽 얘기로는 극우 성향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온건파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궁금해요. 어떤 인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키시후미오 신임 총재는 일단 외교통이라고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베 정권 때 약 4년 7개월 외무장관을 했고, 네네. 실제 아베 정권의 외교 노선을 확립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키시다 씨 같은 경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만든 이케다 내각을 계승하고 있고, 네. 특히 이케다 내각 같은 경우는 중일 국교 정상회담도 성사시키면서 아시아 외교를 해왔던 코치카이라고 하는, 네. 일본 내의 중도 보수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는 타벌입니다. 이 타벌의 마지막 후계자가 지금 키시다인 거죠. 자민당 내에서는 원래 이 중도 보수가 힘이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 이 중도 보수가 약해졌기 때문에 키시다 씨도 한때는 세력이 약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수상으로 부활하면서 자민당 내에서 다시 중도 보수의 세력들이 부활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기대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할 부분도 있다. 국내에서는 뭐 한일 관계 난망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우 성향이라고 분류된 게 이 아베 총리 때와 다르지 않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일본 헌법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극우 성향의 보수가 아니라 중도 보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기대가 가능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사실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의 그 경제 제재 이후에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이게 복원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이 교수님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키시다 신 총재가 자기 힘으로 당선되기보다는 아베 아소파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민당의 주요 당직들은 이 극우 보수의 아베 아소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한 오는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특히 이 키시다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하기는 또 쉽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아베 전 수상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네. 어느 정도 선거 이후에 자기의 세력이 확대되었을 때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아베 계파의 영향을 받겠지만
자신의 세력이 좀 강해졌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기시다 신임 일본 총리 앞에 놓인 일본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 있죠. 침체된 일본 경제도 또 살려내야 되겠죠. 또 주변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교관계 회복도 있고요. 그런데 기시다는 아베 정권 시절의 외무상 아까 4년 이상 역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국내 문제에서 좀 눈을 돌리기 위해서 강경한 외교 노선을 채택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일본 총리가 힘을 쓰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혐한 정서를 이용했던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 언론들은 이 외교 노선 어떻게 좀 전망하나요? 네, 일단 외교는 물론 아베 외교 노선을 지속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기시다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다국 간 협력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G20 회의를 국제회의를 참가하고 이런 형태로 좀 더 외교의 다각화를 꾸려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경제 같은 경우도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라고 했지만 실제 이게 빈부격차를 가져왔죠. 예. 기시다 같은 경우는 분배를 중심으로 중간층을 형성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경제 노선으로 갈 것이다. 아베 총리 때와는 좀 다른 방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분배를 중시한다. 이거는 이제 중도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아주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일본 현지에 계시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의 간판 코너입니다. 각설하고. 이 고는 느낌표가 빡 찍혀 있고요. 영어로 g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이 시사본부의 전통적인 베스트셀러 코너다 이렇게 평판이 있더군요. 자, 여야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해서 이제 시즌2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자,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 잡고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남자 현근택입니다. 이 두 분 다 제가 너무너무 신뢰하는 분이에요. 네, 보수 농객, 진보 농객. 네. 그런데 정말 팩트 중심으로 냉철한 분석과 정말 또 이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의 쉽게 쏙쏙 이해되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요즘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보수 패널인지 진보로 넘어가요? 진보 패널인지 좀 헷갈립니다. 정보 루트가 좀 끊겼나 봐요. 엑스파일 터트린 다음에 이게 정보 소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엑스파일 파장 이후에 그렇죠. 엑스파일로 이제 장성철 교수님한테 주면 이제 저분이 이제 이게 터트린 거 아니야? 그래요. 정보가 아마 잘 안 모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쩌면 오늘 진보로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끝나고 이 장성철 교수님의 진보 선언 혹은 중도 선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 시즌2를 우리 제작진이 어떻게 새롭게 꾸밀까 고민을 하다가 서로 상대방을 잘 공격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각각 한 분씩에게 받아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두 분이 똑같이 어떤 이슈, 주제가 아니고 오늘 인물을 뽑아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인물도 한쪽 진영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성철 이 소장님이 꼽은 주간 키워드 바로 곽상도. 네. 화제의 인물이죠. 네. 자, 요즘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곽상도 의원.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 네. 바로 직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장 소장님께 여쭤보죠. 오늘 주제로 곽상도 의원을 고르신 이유는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는 바람에 지금 청년과 직장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저 같은 프리랜서도 분노가 커요. 네. 중년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진영에 거의 뭐 핵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곽상도 의원을 골랐고요. 그래요.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얘기들도 했어요. 뭐 아들이 독립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른다. 관계없다. 그런데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입사를 하는데 본인이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야, 너 가서 일을 좀 해봐. 그런 다음에 화천대유의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매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화천대유가 국민적인 관심, 질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곽상도 의원이 연루가 안 돼 있다라고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의원이 본인의 거취를 뭐 국회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제명하고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알아서 거취를 본인이. 표명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듣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정말 이게 진보 농객 되는 건가? 이렇게 진보 생각을 맞네요. 하다가 제가 왜냐면 사실은 좀 이따 먼저 골라셨더라고 보니까 안 골랐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손 좀 뺏겼어요. 그런데 할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다 해버려가지고. 어제 오늘 보면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해서는 뭐 이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보수 내에서도 기류가 좋지가 않아요. 잘못했죠. 아무도 옹호해 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제명해야 된다.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안 하면 뭐 제명시키겠다 이러다가 최근에 말을 좀 살짝 바꿔서 그래요? 특검 국정조사 받으면 제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도수는 안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약간 젊은 대표고 뭔가 이제 변화를 몰고 줄 알았는데 거기 살짝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약간 조건을 걸더라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근데 솔직히 근데 민주당도 할 말은 없어요.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던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수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곽상도 의원 마음껏 비판할 수 있지만 민주당 특히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같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은 곽상도 의원 비판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뭔 소리예요. 50억 받은 거 지금 얼마나 지금 큰일인데 지금 뭐 조국 장관이 뭐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뭐 말씀 다 하셨지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의아하죠. 아니 경제 활동하는 누구나 우리가 평생 이게 일을 해서 뭐 이렇게 방송도 받을 수 없는 하고 돈이죠. 일을 해서 50억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제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개발 사업에서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개발 사업에 그럴 수 있다. 이득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뭐 또 안 되니까 뭐 위로금이다, 뭐 산재다, 뭐 퇴직금이다, 온갖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 기억에는 50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후속 보도도 나오는 게 이 중대재해로 산업재해 위로금을 44억 7천만 원이 50억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산재 위로금인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조기 축구회에서 펄펄 날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 정말 아픈 건 맞습니까? 뭐 이런 질타도 많죠. 국민의 분노의 게이지를 계속 높이는 거고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나요. 이게 해결 방법이요. 물론 이게 뭐 아들이 받은 돈이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걸 뭐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뭐 이러기 전에는 이게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냐 의원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둘 다 갖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명예냐 돈이냐 하나만 그렇죠. 택해라. 둘 다 갖는 건 반칙이다. 이런 정서가 있죠. 자, 저는 질문 하나 던졌는데 두 분이 이게 왔다 갔다 공방이 역시 불이 타올라요. 저절로. 대단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텐데 자, 곽상도 의원 일이 이제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점점 말이 세지고 있는데 세지고 있어요. 요거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번복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그래서 남북 기점에 위리한 진을 명하도록 합니다.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군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어떤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 없는 후안무치한 이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무능이냐 부패냐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집단과 같이 이런 추진한 개발을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치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참 후안무치하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맡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가 차례로 나왔는데요. 자, 이 현 대변인님. 네. 이게 봉고파직. 이게 무슨 얘기지? 또 위리안치. 위리안치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덤불로 이렇게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울타리를 치는. 유배 보내서 가택연금한다 이런 뜻 정도. 가택연금뿐만이 아니잖아요. 못 나오게 한다는 거고 이제 봉고파직은 직을 파하고 창고에 가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창고를 봉하여 잠근다. 그렇죠. 봉한다는 뜻인데 어찌 보면 이제 근데 이 말 썼다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비례 원칙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겠다면서 가면을 확 벗겨버린다. 이 말 이 대본에 보니까 빼셨는데 그 말이 더 중요한 얘기인데 가면을 확 벗겨버린다. 확 찢겠다 그랬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봉고파직이나 위리안치, 뭐 후안무치 이런 말은 다 이제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이죠. 사자성어로.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고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에도 다 나오는 얘기로 그런 얘기로 이제 비유한 건데.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 그 뒤에 이제 어찌 보면 이면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뭐 비례 원칙이 안 맞다. 오히려 맞으려면 우리 뒤에 이제 사자성어를 써야 한다. 그렇죠. 아니 사자성어인데 이제 어디 나오는 근거가 있는 고전에 가면을 나오는 확 찢는다. 이건 뭐 본인이 그냥 한 말이지. 제가 보기엔 안 맞다. 일단 비례 원칙의 성립이 안 된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막 논쟁이 붙었을 것 같아요. 가면을 확 찢는 게 심하냐, 봉고파직과 위리안치가 심하냐. 장 소장님 말씀하세요. 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단계별 스텝이 있어요. 네네. 파직을 하면 유배 보냅니다. 귀양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엔 뭐예요? 사약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거의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파직, 귀양 얘기만 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 무조건 사약 내려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또 무서운 일이 따라온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무서운 나라 만들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니 현근택 변호사님 이거 말 잘못하면 내가 정말 귀양 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 농담이 되지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1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그리고 10월 10일이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죠. 이렇게 권력을 가지신 분이 힘없는 야당 당대표한테 봉고파직 시키고 귀양 보내겠다? 이것은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겠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은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지금 진보로 전향하신다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건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제주도에 귀양 갔다가 지금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다 했거든요. 우리 저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강진에 유배 갔다가 다 와서 다 관직 생활하고 그럼요. 유배 갔다 무조건 죽인다는 얘기는 맞아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뭘 맞아요? 또 왜 편드세요? 아니 유배 갔다가 사약 드신 분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있다.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님 다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직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봉고파직 위리안치는 그래도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고 책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면을 확 찢어버린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확 찢어버린다는 안 하죠. 벗긴다 그러겠죠. 가면을 뭐 벗긴다. 이재명 후보님 밑에서 지금 공원을 세우고 계시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파직을 당해서 귀양을 가면은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있으나. 근데 지금은 상대편이잖아요. 지금 정권을 갖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상대편이다. 예전에는 삼종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기 때문에 노론소론 얘기 생각나네요. 남인 북인. 배려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천을 못 받게 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걸 못하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권력에 아무 상관없이 권력의 사정기관을 국회의원 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도 원하는 배지 아무데나 달 수 있는데. 자, 요거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전월 그날이냐
지금 우리 각설하고 현실 정책이 아니냐? 너무 사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다. 이 설전이 결국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얘기를 계기로 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 공수가 좀 바뀌면서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추석 명절 연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약재로 작용하면서 또 이제 야권의 공세를 많이 받아냈는데 지금 현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로 곽상도 의원 제명 처리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일부에서도 살짝 다뤘는데요. 곽상도 의원 제명 현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제명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거든요. 지금 이제 2명 사퇴했으니까 원래는 200명인데 최근에 지금 198명. 의원직 사퇴가 2건이 그렇죠. 나왔군요. 198명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만 갖고는 안 돼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걸어놨어요 조건을 특검 국정조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곽상도 의원이 뭐 자진 사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명이라는 거는 이제 일일이 거치고 이제 본회의에서 돼야 되는 거라서 민주당은 뭐 찬성 입장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살짝 발을 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50억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지금 50억 이상 다른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누가 받았다든가 뭐 기여했다, 100억 받았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 폭풍이 식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워낙 내리속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 판단해서 제명에 저는 적극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도 강하게 곽상도 의원 비판, 퇴직금 50억은 이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좀 제명에 동의하겠느냐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 절차에 동의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본인이 버티면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미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조롱 비아냥당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요. 신뢰하지 못하겠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강한 비판을 했죠. 아빠의 찬스를 쓴 거 아니야라는 건데 곽상도 의원 지금 지역구에 명패함에 국민의힘 곽상도가 아니라 아빠의 힘 곽상도라는 식의 청년들이 스티커를 지금 붙이고 있다는 지역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정치하기 없어요.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제명 가능성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결국 이제 여야는 특검 공방으로 이 전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중진이자 현재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5선 이상민 의원이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특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특검을 아예 먼저 지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자, 그럼 먼저 여권의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이상민 의원님이 이게 처음은 안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경기지사직 사퇴 반론 얘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아니 이 선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이래도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선관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뭐 특검 국정조사 증인 출석 막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야당과 공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나 우리 당내에서는 어쨌든 후보들 중에도 특검 얘기한 사람이 없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건 특검을 갈 게 아니라 경찰 검찰 수사로 가야 된다 얘기인데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경선도 안 끝나는데 지금 선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그냥 특검 가자 이래버리면 이게 학기 여야 간의 이 공방에 약간 전선이 흐려지는 거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위치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경선 끝날 때까지는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정말 옳은 말씀을 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민주당의 당대표감이다. 민심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듯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민주당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극찬입니다. 극찬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상민 의원 이야기로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은 특검이잖아요. 이 당 지도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은 거부하는 상황이고 야당은 뭐 강하게 지금 이 검찰 경찰 수사보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장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야당 입장에서 왜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된다고 보느냐. 아직 수사도 안 끝났고 착수한 초기 아니냐.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력이 개입돼 있거나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요. 검찰이나 경찰이 객관적, 공정하게 수사 못해요.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뭐 압수수색도 하고 오늘도 특별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말고 여야 막론하지 말고 다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했거든요. 수사의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가 있겠느냐. 검찰, 경찰,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사건 이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제대로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 지금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 경험과 기억에는 과거에는 특검 무용론, 특검 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특검 그냥 없애자 했는데 사실은 2017년 박영수 특검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또 바로 지난번 언급해 주셨지만 이 드루킹 특검에서는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유죄로 지사직까지 상실하고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 트라우마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 특검은 절대 안 돼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제 박영수 특검이나 뭐 허위법 특검이 성과를 냈다 그러는데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어디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 대장동에 또 등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 있지 뭐 아파트를 받았다, 뭐 퇴직금을 못 받았다 그러지만 뭐 어쨌든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이제 검찰 출신 특검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우리 MB 때 BBK도 특검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짜장면이 아니라 뭐 설렁탕인가요? 뭐 설렁탕 먹고 뭐 끝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대부분 서면 조사하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특검이라는 게 결국 정치 공방으로 가겠다. 사실은 야당이요 특검법 통과시킬 수도 없어요. 현재 상황 안 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돼야 제발 되니까. 같이 통과시켜 주세요. 이제 공방으로 계속 가겠다. 그리고 분위기 전환하는 거예요. 정치 법상도 공방이다. 50억. 법상도 50억.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폭탄, 핵폭탄인데 이게 이제 큰 폭탄 떨어졌으니까 다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폭탄을 제대로 맞아서 그 폭탄에 뭐 자폭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하셔야 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검찰 경찰 수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검찰이 뭐 출국 금지도 하고 압수수색할 때 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검찰이 어찌 보면 처음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수사권 다 뺏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검수 완박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있죠. 이게 아마 검찰은 이거에 아마 목숨을 걸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 제한돼 있지만 물론 그 범위 내에서라도 본인들의 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다. 저는 뭐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일단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게 이제 부족하다.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특검 논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낱낱이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을. 특검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경찰 같이 조사하지만 여야가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여차하면 바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현근택 변호사님과 이재명 후보님이 앞장서 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 밝혀냅시다. 역설적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뭐 설계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배후 조정한 거 아니냐. 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뭐 50억 아니 곽상도 의원 취직시켰어요. 곽상도 의원 50억 주라 그랬어요.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니까 국민의힘 밝히라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엮여있는 사람들 민 쪽에 다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민간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연결된 사람들인데 사실은 섞여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조건 수익을 더 늘어났을 때 왜 관이 못 가게 오냐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공방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선 때까지 결국은 이걸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도 멈추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수사 시작했으니까 지켜보는 게 맞다. 자, 그런데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진행이 그러니까 중요한데
특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저는 며칠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뭔가 밝혀내면 국민 신뢰가 좀 쏠릴 수 있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이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렸고요. 17명 검사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키맨들은 출국 금지. 경찰도 이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고 이낙연 캠프는 이제 합동수사본부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방위 로비 사건에 비해서 지금 수사가 좀 산발적이에요. 이게 용두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장 소장님 얘기가 조금 또 귀에 들어오고 또 반면에 결과 지켜봐야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사건은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건에 비하면 쉬운 사건이에요. 쉽다. 왜 그러냐면 막 구조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보이고 인물도 많고 말도 영어 어려운 말도 나오고 SPC, 화천대유, 막 나오고 나오는데 또 천화동인 그렇죠, 막 나오는데 사실은요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땅 사서 그죠? 땅을 사서 매입해요. PF 일으켜서 그다음에 개발하고 분양하고 나누면 끝이에요. 한 10년, 15년이 가는 사업도 있지만 결국은 돈의 흐름만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는 처음에 돈이 어디서 왔냐. 지금 뭐 SK라든지 뭐 연예인 이런 데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은행권을 어떻게 끌어당겼느냐. PF 대출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이익이 남잖아요. 분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돈의 흐름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쪽에는 그동안 뭐 수사 역량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라임 이런 거는 뭐 펀드라든지 막 이제 관련돼 있지만 그런 게 아니어서 저는 수사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은 있는데 그 역량을 제대로 공정하게 발휘하도록 하겠느냐? 이거를 판을 깔아줄 것이냐. 의지가 중요하다.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FIU로부터 지난 5개월 전에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해요. 경찰 이것 좀 조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뭉갰잖아요.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운을 걸고 이거 조사할 거라고. 왜 그동안 안 했습니까? 한 이유는 한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선 거 아닙니까? 이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용산서에서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그렇죠. 뭐 경찰서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이든 아니면 뭐 서울청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아까 명운을 건다는 얘기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 검찰의 수사권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면 그마저도 다 뺏길 수 있으니까 명운을 걸 거다. 그러면 경찰은 명운을 안 걸어도 됩니까? 아니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해됐어요.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각설하고가 왜 재밌는지 제가 해보니까 알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막 후루룩 가고 계신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각 두 분이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왔는데 키워드 곽상도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물론 대장동 개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자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시간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뽑아주신 주간 키워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왜 뽑으신 거예요? 이유는? 이것도 대장동 관련이죠. 어쨌든 뭐 거기 아시지만 누나가 부친 자택 매매. 그렇죠. 집을 샀는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사고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 네네. 참. 최근에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계산해 봤어요. 네네. 원래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성인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미성년자. 만날 확률. 4,320만 명. 로또 1등 당첨된 확률이 810만 명이에요. 그래요. 10만 분의 1. 그거보다 5배가 더 높아요. 그런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이런 의심이신 거죠? 로또는요, 우리가 보통 10,000원어치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25배 더 높은 확률이에요. 전 인구로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준석 대표도 오늘 뭐 특정 지역에서 땅을 사면 집을 사면 그 사람이 걸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히 집을 팔았는데 하필이면 박영수 특검을 같이 했던 윤석열 그 아버지 집이 왜 그러냐면 거기 한 30-40년 살았거든요. 학교도 거기 다녔고 초중고등학교 거기 다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애정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거 팔 때. 물론 누나가 매각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국민들이 뭐 우연히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김만배 누나였더라. 그건 제가 보기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네요. 관련자들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두 분에게 짧게 이야기를 듣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네. 라고 박경수 특검이 물어봐서 다들 이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네. 김만배 기자만이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네,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자, 이제 문제 제기를 현 변호사께서 해주셨으니까 장 소장님, 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부친 집과 김만배 최대 주주의 누나, 이 누나도 사실은 천화동인 또 이제 임원이에요. 네. 이 우연한 주택 매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참 우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상한 행각이다.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1년에 주택거리가 100만 건 이상이에요. 아까 뭐 확률이 4,300만이라는데 네. 120만 건 넘는 주택거래 딱 이 한 건이 어떻게 우연하게 됐다? 이건 솔직히 그냥 해명대로 못 믿겠고 네. 제가 의심스러워하는 거는 또 제가 또 윤석열 후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제가 낱낱이 좀 이렇게 해명하는 거를 봤더니 아니 없어요. 그 4월 15일 날 네.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은 이 주택은 4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7월에 이제 네. 계약금 증정은 잔금이 끝났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버님 급하게 건강 때문에 아파트 가셔야 되는데 이미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급하게 팔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택 거래까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윤석열 후보께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자꾸 유튜브 상에 언론상에서 공격당할 소재로 활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반박을 하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뭘 반박해요, 제가?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가로 팔았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최근에 법원이나 검찰의 추세는 안 그래요. 예전에는 비싸게 팔았으면 정상 가격에서 시세만큼 그러니까 상가격 차익을 뇌물로 받는데 요즘은 매각하기 어려운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사줬을 때 초기 매매가와 실제 거래 가액 을 뇌물로 보는 판례도 있어요. 다운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운계약서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거나 아니면 다운계약 쓴 것만 생각하는데 시세대로 샀어도 네. 문제를 뇌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매각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잘 안 팔리는 경우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시세대로 팔았으니까 문제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근데 여기가 뭐 팔고 사는 게 어려운 네.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항상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 사람한테 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궁금해요. 자, 다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해요. 지금 확인내가 없으니까 없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되나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데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볼게요.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야, 저는 이거 매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컵라면도 다종다양하고 오늘 간식은 또 다릅니다. 네, 오땡땡 땅땡 이렇게 지금 우리 PD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오땡땡 땅땡 요즘 가장 핫한 수산물 이거 뭐 무슨 저 드라마 제목도 있죠. 네, 오땡땡 게임. 그래서 오늘 간식은 이제 오땅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추첨을 해서 저희가 이 간식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목요일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볼까요? 이 마지막 코너는요. 매일매일 무슨 본부로 저희가 이어가고 있죠. 목요일 이 시간은 전 가장 중요한 본부예요. 경제본부 시간인데 자, 이분과 만나면 경제도 스토리가 된다. 넷플릭스 뺨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국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다른 TV 프로에서 이미 네. 구면이고 만나 뵀는데 저는 사실 당일날요. 당일날 네. 그 평론가님께서 새로 진행을 하시는데 네. 목요일날 나와주겠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이게 무슨 큰 그림이 있는 건가? 아. 요즘은 하도 큰 그림들이 많으니까요. 네. 시사본부 음모론이네요. 네. 네. 그 뭐가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네. 차후해 보도록 하고. 서 기자님 뭐 너무 샤프하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제가 정말 신뢰하는 경제 기자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최근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 이야기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력난 얘기가 올 여름에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고 비슷한 얘기가. 네, 또 다른 면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 경제 전쟁. 네,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 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자, 일단 중국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 지금 어떤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 중국 연안 지역 네. 일선 도시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랑 가까운 공업 도시들이죠. 네, 중화공업, 제조업 공업 도시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공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정도 공장을 가동한다 그러고 네. 장쑤성은 철강 화학업종 공장들은 아예 가동을 중단했는데 어허. 여기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아. 벌써 2주째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만 이런 게 아니고요. 테슬라, 애플 이런 곳들도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도 영향을 네.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 전기가 네. 없다. 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기후변화, 네.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늦여름부터 태풍이 왔는데 네. 하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며칠째 사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네. 어제를 제외하면 지난 한 보름 동안 미세먼지 있었던 날이 있었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파란 하늘 못 본 날이 있었나? 네네네. 흐리다고 했는데도 파란 하늘이고요. 하늘이 파랗지 않더라도 미세먼지는 전혀 없고요. 네. 어느 날은 보니까 제가 미세먼지 숫자를 체크하는데 6, 7 이런 숫자가 찍혀요. 한 자릿수 6, 7. 한 자릿수 마이크로그램. 이야. 이게 지금 50 정도면 보통을 좀 넘어서는 걸로 보는데 거의 뭐 미세먼지가 없는 날씨. 미세먼지 산업화 이렇게 이전. 포털에서 찍으면 네. 늘 방독면 맞습니다. 나쁨 매우 나쁨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의 전력난의 영향으로 네. 이렇게 대기가 맑아진 거예요?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고 사람들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느 네.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에너지 정책하고 표면적으로는 맞물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네. 최근에 그 유엔의 그 화상으로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 안에 감축에 들어갈 거고 네. 2060년이 되면 넷 제로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의 발전량 그리고 전력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지금 전력 상황을 보면 전체 전기의 한 60% 가까이를 석탄 발전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석탄 비율이 높은데요. 근데 석탄 발전 비율을 줄여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가 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지금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놀라운 게 네. 전력난이 우리는 네. 흔히 네. 에너지 뭐 연료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네. 석유가 모자라서 네. 뭐 이제 천연가스가 없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건 그러면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네, 통제하고 있는 거고 이게 큰 사실입니까? 명분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명분 하나는 이제 곧 할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겨울이 오면 네.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 해야 되는데 사실 베이징의 겨울 유명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맞습니다. 황사에 더한 뭐 온갖 공해. 먼지들, 공해. 매연. 근데 그거 안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짝 쪼우고 있는 거 아니냐. 베이징에 대기 관리를 네. 하고 있다. 이런 종의 명분, 이야. 표면상의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미중 분쟁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네. 미중 분쟁이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화석 연료를 주로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일종의 에너지 연료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이런 네. 이슈가 있는 거예요? 호주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호주. 사실은 호주는 자원 수출 국가고 중국에는 철광석용 석탄, 네. 발전용 석탄 굉장히 많이 수출하던 나라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거의 한 40~50%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야, 근데 호주가 요즘에 쿼드에도 들어있고 네. 오커스에도 들어있고.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날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작년에 4월에 보면 호주 총리가 코로나 기원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네. 화가 나서 육가공업체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호주가 육가공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 반덤핑 관세도 했고 포도주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호주에 딴지를 겁니다. 그런데 호주가 계속 비슷한 종류의 미국 편을 드는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서. 홍콩 민주화 이슈. 네. 뭐 여기에도 말했고 화웨이 제재. 네. 여기도 좀 도왔고요. 민감한 이슈로 사사건건 얽히면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석탄 수입 안 할 거야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드 국면하고 비슷해요.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그 관광객 안 보내고 우리나라 물건 안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주 석탄 안 살 거라는 겁니다. 가장 큰 수출 국가였는데 호주 입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그랬듯이 일본이 그랬듯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앞으로 좀 조심할게 그럴 것이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교역을 차단하면 호주가 이제 숙이고 들어오지 않을까. 자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네요. 아니고 뭐 오커스도 생기고 심지어는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계약 다 물리고 미국에서 핵 잠수함 기술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밌었던 게 석탄 가격도 오르고 다른 나라들이 또 석탄을 다 사주고 그러면서 중국이 말을 들을 때가 됐는데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호주도 사실 힘들긴 힘들죠. 그렇겠죠. 뭐 최대 수출 국가가 안 받으니까.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이 손을 내민 겁니다. 오커스 아까 말씀하신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그 안보 동맹이죠.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안보 동맹이 핵 잠수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살려고 했던 디젤 잠수함 12척 안 산다고 해서 77조 원어치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를 뺐어요. 이런 종류의 일이 우방국 사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호주야. 이를테면 호주에게 주는 메시지 호주야. 너네 중국 없는 세상에서 살래? 걱정하지 마. 네. 중국 없어도 걱정하지 마. 안보 우리가 책임져 줄게. 뭐 나머지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한테 올래? 했을 때 호주가 콜한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상황은. 스토리텔러네. 재밌다. 옛날 얘기 같아요. 드디어 호주가 미국의 러브콜에 콜. 하고 중국을 버리는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미국의 계산 셈법으로는 이게 호주의 교역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뭐 지켜봐야 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아프간에서도 철수했고 중동 문제 손을 떼고 싶어 하면서도 아시아 문제는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그게 뭐 컨테인먼트라고 하죠. 봉쇄 전략입니다. 그 쿼드라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이렇게 나라들이 그 중국을 둘러싸고 또 오커스. 이건 또 영국, 유럽도 들어가 있고 호주도 들어가 있고 TPP 이거 다시 하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경제협정. 요것도 다시 가동시키면 이렇게 중국을 감싸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호주는 확실히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오늘 호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 처음에는 이게 하늘말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쭉 빨려 들어가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의 유명한 대사죠. 맞습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지금 요즘 나오는 그림들이요. 외신 그림으로 나오는 게 재밌습니다. 신호등 불이 꺼져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가동이 중단돼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찍어서 이걸 도시에서 영상을 올려요. 이런 일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런답니다. 지금 수시로. 수시로 그러고 그래서 계단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게 영상으로 올라오고요. 근데 이게 여름에는 이게 뭐 재밌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영상 올릴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중국은 겨울이 춥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춥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중국이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좀 단전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를 보면 보름치 재고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석탄 그 발전용 석탄 재고량이 보름치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 뉴스가 일주일 전 재고를 기준으로 그랬다.
네, 그러면 이제 절반이 날아갔겠네요. 네. 사실은 중국이 자국이 쓸 석탄의 한 90%는 자체 생산을 합니다. 네. 10%만 수입을 하는데 지금 발전량이 한 5% 정도 모자란다고 해요. 수입이 작년에 한 10% 이상 줄었고 자체 발전량은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네. 호주한테 허리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를 찾을 것인가. 자체 생산은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당장은 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는 자충수에 빠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겨울 또 중국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경제본부 이 KBS 보도국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부터도 잘 부탁드리는데 경제본부는 든든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간식 받으실 분 발표드려야죠. 정답 오땡땡 했더니 오징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 정답 처리했습니다. 오징어 땅콩, 오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땡땡 땅땡. 오징어 땅콩이었는데 받으실 분 9999님, 9651님, 7272님, 3916님, 0926님, 5257님. 자, 매일 6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시사본부 홈페이지로도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다 나갔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내일 만남 기대하면서 물러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